법률행위 요건이죠. 법률행위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무조건 무효죠. 예, 불성립 부존재라고 하는 거야. 성립 요건에 흠결이 있어도 불성립 부존재라고 하지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죠.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법률행위의 뭐죠? 확정이죠. 확정이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청약이 있어야 된다. 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매매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목적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할 수만 있어도 충분하다. 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요. 성립 요건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1번하고 5번 지문만 조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4번. 다음 보기 중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를 고르란 얘기입니다. 17세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7세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중간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라고 얘기했죠. 강행규정을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까? 강행규정은 위반했지. 강행규정 중에서 단속규정을 위반했다. 이거는 그렇게도 나와요. 다음 중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인 것은 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전형적으로 들어갑니다.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 무효죠. 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이거 일단은 무효입니다. 일단 무효죠.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한 번쯤은 풀어볼 만한 겁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는 전체적인 포괄한 문제니까 1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법률행위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법률행위는 이행기를 표준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구별된다. 이거 틀렸잖아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여기는 지문 2개 하셔야 됩니다. 가능과 불능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가능과 불능은 이행기. 지금은 없어도 이행기까지만 이행 가능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시점은 이행기. 근데 불능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불능 사유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판단하는 시점은 성립 당시. 자, 지금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행이 가능하면 이건 유효잖아요. 그럼 그건 가능이죠. 그러니까 가능과 불능 자체를 판단하는 건 이행기야. 그러니까 지금 법률행위 하면서 지금 제가 집을 지어달라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지금 이행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불가능하잖아. 시간이 필요하죠? 나중에 이행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건 성립 당시가 아니고 이행기야. 이행기까지 불가능하다. 10층 지어달라고 그랬다고요? 알았습니다. 10층을 짓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계약 체결할 때는 10층이 가능한 그 지역이 있어서 건축이 가능한 지역. 그런데 건축 허가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준비하면서 도면 그리고 하는 과정에 그 지역이 일정 지역으로 묶이면서 8층까지 밖에 못 짓는다는 거야. 그럼 계약 체결할 때는 10층 건축이 가능한 법률행위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불가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능과 불능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따지되 불능으로 확정이 됐을 때 그럼 그 불능이 언제부터 생긴 거냐.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거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 체결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못하게 됐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고? 후발적 불능이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암기하려고 들면 복잡하죠? 근데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면 별로 복잡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법률행위 이행기를 표준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구별한다. 이거 틀렸잖아요. 성립 방식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고 위험 부담은 쌍방 규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채무자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 이행 불능의 문제로 된다.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 고의 과실로 인해서 후발적 불능이 됐대요. 그럼 이행 불능,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를 청구하는 거죠. 아니야.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청구한다요. 항상. 아시겠죠? 이런 얘기 제가 나오면 번쩍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감각만 있으면 돼요. 정확히 아는 건 선생만 알면 되고 여러분은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거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도 돼요. 정확히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는 날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이게 수험생의 태도고 다 알겠어요. 이게 선생의 태도고. 수험생은 그날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도 다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60점 이상 나오더라. 이게 수험생이에요. 다 그래 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나는 더 불안해. 여러분 때문에. 난 더 불안해요.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표정도 없고 반응도 없고 뭐 물어보면 대답도 끝말만 하고 효 이런 거나. 난 더 불안해. 근데 괜찮아. 전국이 다 그래. 그리고 십몇 년 동안 계속 그래 왔어요. 그래서 합격하고 오더라고 또. 괜찮아요. 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현상을 거쳤어요. 여러분이 조금 심할 뿐이지. 그 다음에요. 법률행위 목적이 일시적 주관적 불능인 경우에는 불능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일시적 불능은 뭐죠? 지체로 보는 거고, 주관적 불능은요, 남들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불능을 안 보고 뭘로 본다 그래서 쪼다로 본다 그랬죠. 쪼다로 본다. 자, 그래서 15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7번 문제로 한번 볼게요. 17번.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목적의 불능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원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지금 법률행위는 계약 자체의 효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 사유가 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 사유가 있으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능을 누가 만들었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불능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게 채무 불이행이냐 위험 부담이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는 무효입니까?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는 유효예요. 다른 사람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고? 먹긴 뭘 먹어. 매매는 먹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합의 약속이라고. 매매는 합의 약속. 그래서 법률행위에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특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는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다. 그래요? 자, 3번 지문은 여러 번 시험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험에 많이 나와서 이걸 답으로 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특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이는 뭔가 처음부터 불능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다 그러면 틀렸어요.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무효 유효 문제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불성립 부존재라고. 그러면 둘이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A가 B한테 결혼할래요? 이때 B가 좋아요 라고 얘기했다. 부부 됐습니까? 혼인이 성립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까지 했대? 뽀뽀까지 했대. 쪽하고. 부부 됐나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뭐죠? 신고라고 하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특별 성립 요건이잖아. 그래야 뭐가 성립했다? 혼인이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립 요건만 갖추고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아직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 어디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여기까지 있어야 성립한다죠.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이건 너무 야하다. 이건 지워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요. 미등기 건물의 전매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되어 무효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전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재산권이에요. 소유권 성립해 있는 거야? 안 해 있는 거야?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아직 안 돼 있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신축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신축자는 등기 없이 원시 취득하잖아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가 소유권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축을 했대. 그럼 이 사람이 원시 취득하죠? 등기 필요해? 미등기 없이. 등기 없이.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요? 신축자지. 그렇죠? 이거 을에게 양도했대요. 을에게 양도했어. 그럼 우린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현재 얘한테 양도했다. 그래서 얘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정도만 취했지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그것도 틀린 거야. 무슨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냐고.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또 걸린다. 똑같이 시험에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취득했다고 본다. 틀렸다는 얘기야. 앞에다 뭘 집어넣냐면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기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므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갖추지 않는 한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괜히 설득을 당한다고. 근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시겠죠? 그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요? 신축자. 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무허가 건물을 양도했다. 그럼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죠?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얘 이름으로 이전 등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바로 이름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걸 모두 생략 등기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해 놨는데 나중에 갑이 내가 신축했는데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보존 등기에 뭐가 깨진다? 추정력이 깨진다. 아시겠죠?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스스로 매매의 원인을 입증해야지. 입증하지 못하면 보존 등기는 또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엮어서 낼 수 있고 출제 교수들도 대학 다니면서 이거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이런 연습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엮어낼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00개 이상의 사건을 만들어내서 엮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전매행위는 목적의 적법성이 결여되어 무효다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유효죠. 완전히 유효고 범죄하지 않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라는 약정은 유효가 아니고 뭐예요? 무효죠.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뭐가 이게 나빠 범죄하지 말라고 동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 뒷골목에 앉아있는 건달 애들한테 나쁜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용돈 주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랬죠. 무슨 문제죠? 세탁소 셋째 딸 문제죠. 세탁소 셋째 딸 학교 갔다 집에 안 왔다고. 안 왔는데 조금 있다 어떤 남자가 전화가 왔어요. 네 딸을 내가 데리고 있다. 그래서 왜 데리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돈 때문에 그런다고 3천만 원 보내주면 딸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일까지 꼭 준비할 테니 우리 딸 좀 해코지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딸 목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딸 목소리 들으니까 딸이 또 목소리가 좀 밝네. 그러니까 조금 안심을 했는데 거기다가 세탁소 사장님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자, 내일 돈을 준비할 건데 애기 오늘 보내주면 내일 6천 주겠다고 따블을 불렀죠. 애를 내일름 보내고 그 다음날 가방 갖고 왔다가 지가 가방 안에 들어가서 갔겠죠. 네, 그거예요. 예, 그래도 교도소에서 지금도 소리 지른다 그랬죠. 그래도 나는 출소하면 6천 받을 건 있어 라고 하는데 6천 줄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무조건 뭐다? 무효다. 예. 자, 그 다음에 19번 보세요. 19번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은 그랬잖아요. 이건 뭐 얘기하는 거죠? 강행규정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 단속규정. 효력규정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죠.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이. 아니 그 뭘 적어. 알고 있으면서 적지 마시고 알고 있는 건 여기다 저장하시고 요거하고 관련돼서는 우리 매매 쪽에 가서 안 적는 게 훨씬 나아요. 집에 가서 볼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적어. 자, 머릿속에 있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배제 특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배제 특약 하되
배제 특약할 때 하자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고 배제 특약하면 이건 배제가 돼요. 하자가 있음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냐고 배제 특약한 경우엔 배제되지 않습니다. 또가 하자가 없는 물건을 지금 매매하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배제 특약을 했다고. 현재 하자가 없으니까 배제 특약한다라고 해서 고지할 것도 없잖아요. 배제 특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 전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서 하자를 만드는 경우 있죠. 그것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거 나오면 거기까지 연결하면 되지. 이게 임의 규정이다라고 적는 건 지금 수준에서 조금 로우야. 로우 잘 모르는구나. 법정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 그래요. 법정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이것도 임의 규정이에요. 법정 해제 해제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법정 해제 말고 합의에 의한 해제만 하자. 또 약정으로만 해제하자.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라고 했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하지 말자라고는 배제 특약할 수 있죠. 배제 특약하게 되면 취소권은 소멸해버립니다. 쌍무계약상 채무자의 위험부담 그랬잖아요.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도 뭐죠? 임의 규정이죠. 원칙이 채무자 부담주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지만 이거는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 이건 강행 규정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뭔데요? 반사회적 행위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강행 규정 대체적으로 느낌이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규정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생명이라든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들 있죠. 의사능력은 규정도 없다.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인격과 관련된 거, 가정의 기본 질서 지키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이고 또 하나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이 강행 규정이에요. 가족법의 대부분 규정이 강행 규정이야. 5개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뭐 개인의 생명이라든지 개인의 권리 능력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을 할 수밖에 없죠. 능력에 관한 것들, 생명에 관한 것들, 사회적 기본 질서에 관한 것들 이거 강행 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기본 질서. 그 다음에 물권법 규정이나 가족법 규정 이런 정도는 강행 규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채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이야. 계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대부분이 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찾아도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거 계약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법정 해제도 해제는 어디다 쓰는 말이야? 계약에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의 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죠. 착오도 법률행위 취소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 임의 규정일까? 취소에 관한 규정이. 취소권은 포기할 수 있잖아요. 뭐를 통해서? 추인을 통해서. 강행 규정이면 포기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인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그럼 강행 규정이야. 우리 보세요. 권리 능력에 관한 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은 내가 살아있으면 나에게 부여되는 천부인권에 의해서 부여되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권리 능력 너 가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해도 그건 무효야. 권리 능력을 어떻게 널 줘. 그렇죠? 사람은 권리 주체지 권리 객체가 아닌 거예요. 항상 권리 주체인 거야.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영화 같은 데서 나는 네 거야. 너는 내 거고.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리고요. 이런 얘기만 나오면 좋아서 아주 그냥 죽어. 그래서 거기 쌍무계약상 채무자의 위험부담 이것도 뭐죠? 계약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건 임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이거는 사회적 기본 질서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로 합니다. 강행 규정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한번 풀고 갈게요. 20번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겁니다.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된 중간생략 등기 합의라도 이를 유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맞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규정 이거는 그 해당 법에서 강행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기본질서 유지, 거래의 기본질서 유지하기 위한 거야. 이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 맞죠? 무효.
그다음에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매 약정이라도 유효다. 그 주택법상의 전매 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이제 다시 또 묻겠다고 하죠. 일정 지역은 뭐 투기가 뭐 우려가 된다. 그래서 전매 금지 구역으로 묻겠다. 그럼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매매가 그 지역에 일정 기간 매매가 금지가 된다. 그러면요, 그 지역의 아파트 희소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100개 중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100개다라고 하면 가격이 일반화되지만 100개 중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개밖에 안 된다.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고. 역전현상이라고 항상. 그렇죠? 그럼 거기 그 지역이 어딜까? 지금 아파트 거래에 어떤 전매라든지 기타 제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딜까? 강남이야. 강남. 그럼 또 강남 아파트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 항상 얘네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로 묶어서 토지거래 허가 받고 토지거래 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만큼 있는 토지 중에서 실제 거래할 수 있는 토지는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전엔 다 거래할 수 있었다고. 그럼 요거만 거래할 수 있다. 그럼 사고자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 떨어져요.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걸 산 사람들은 누구냐고. 그놈들이야. 만든 그놈들. 지금 강남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전매 금지 구역으로 묶겠다 하고 있는 놈들 다 어디 사냐고. 거기 산다니까. 항상 거기 사는 거야. 자, 보세요. 뭐 자사고, 뭐 특별 무슨 고, 뭐 특목고, 이거 없앤대잖아. 그놈은 다 지애들 다 여기 보냈잖아. 이제 다 졸업했죠. 그러니까 없애야지. 우리 애들 졸업했으니까. 역대 이래왔어요. 역대로. 다 이래왔어요. 옛날에 어떤 얘는 자기 딸내미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예비고사는 강한데 본고사가 약하대. 그러니까 본고사 없애버렸잖아 그때. 이거는 정설이에요. 정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지 딸내미가 예비고사는 잘 봐. 그때 340점 중에 체력검사 20점이니까 320점 중에 예비고사는 290에서 300점 사이가 왔다 갔다 해. 근데 본고사를 모르는 거야. 본고사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고사 없애버렸다니까 그때. 예.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저 위에 있는 애들이 다. 그래. 이게 아주 죽여버려야 돼 전부. 자,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규정 중간생략 등에는 무효고요. 주택법상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매약정이라도 일단 이건 뭐야? 당사자 간에는 유효돼. 다만 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매금지 구역 내에서 내가 분양받은 주택을 여러분에게 팔았다는 거죠. 매매한 이 행위까지 무효로 보진 않겠다는 거야. 그 대신 내가 매도한 걸 분양한 사람에게 걸리잖아요. 걸리면 그 사람이 분양계약을 나하고 취소해버려요. 그럼 내가 매도한 행위도 결국은 취소가 되는 거하고 똑같잖아. 권리취소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자가 취소를 해버리면 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둘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보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처분행위는 아니잖아요. 처분행위 아니죠. 그럼 보세요. 지금 매매계약 체결했어. 전매 제한은 5년 걸려 있다고. 지금 매매계약 체결하고 5년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하는 거 그럼 큰 문제 있나요? 그렇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슨 행위야? 의무 부담 행위잖아요. 언제 의무? 5년 후에 의무 지금 부담할 수 있잖아요. 5년, 10년 후에 의무 지금 부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거래 행위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그런 행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행위 하다가 걸리면 뭐다? 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분양자가 나하고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여기도 취득 못하는 거겠죠. 그런 것이지. 효력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 증권회사 임직원이 부당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에 위반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다. 그런데 이게 증권거래법에 투자 수익 보장 약정하는 거 이건 무효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수익을 원금은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약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전부 여기서 이거 할 필요 없잖아. 원금 보장 받으면 증권회사 뛰어가야 되죠. 우리가 가갖고 얼마 갖고 왔어요? 5천만 원 갖고 왔다. 그럼 증권회사 직원이 줄 세우죠. 줄 쭉 세웁니다. 줄 세우고 기분 나쁜 일을 만들어요. 5억 이상 갖고 오신 분 그러죠. 그럼 5억 이상 갖고 오신 분 일로 이렇게 뺍니다. 이 중에서 10억 넘는 분 그래 빼죠. 이렇게 빼요. 20억 이상 되시는 분 이렇게 뺍니다. 얘네도 우선권 있죠. 네, 여기 줄 서 있다가 시간이 없어서 내일 오세요. 번호표 받아 갖고 가는 거야. 네? 그 다음날 또 20억 이상 오신 분 이렇게 빼잖아요.
개미들은 상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투자 수익 보장을 약정을 할 때 5억 갖고 온 사람 10명 만나는 것보다 5억 갖고 온 사람 1명 만나서 거래하는 게 낫지 5천만 원 갖고 온 사람 10명 만나서 거래하면 손목만 아프죠. 인주 많이 들어가고 도장 많이 찍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진 사람만 보호받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유재산 관리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하기라는 약정은 이건 무효죠. 그래서 탈법행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탈법행위는 3개만 알면 돼요. 무효인 탈법행위 2개 하고 유효인 탈법행위 1 하고. 그래서 무효인 탈법행위 2개는 다 공무원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국유재산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친구 이름이나 친인척 이름이나 처남 이름 빌려서 취득하는 거, 결국은 지가 취득했지만 이름만 다른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건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뭐예요? 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은 사적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거야. 사채업자한테 연금수급 통장하고 연금수급 카드를 갖다 줘버려요. 신용카드. 그리고 돈을 빌렸어요. 담보 제공하고. 그러면 그 매월 나오는 연금은 누가 찾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찾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담보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저기 사채시장 같은 데 가면 그거만 전문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도 좀 크고 공무원 연금은 칼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월급이 오르면 연금도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계약을 지금 체결하면서 지금 가격으로 해버린다고. 그러면 연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채업자에게 들어오는 수익도 많아지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무원이 연금 수급 통장 잊어버렸다 그러고 다시 다른 통장으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밤길을 조심하고 다녀야 되겠죠. 예, 밤길은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이 그 5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법률행위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한번 보는데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사법상 유효하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 합의도 유효다. 이거 다 뭐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긴 했는데 단속 규정을 위반했죠. 효력 규정 위반이 아니고요. 법률이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일 수밖에 없죠. 이건 공인중개사도 들어가요. 여러분도 들어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죠. 그 다음에 영업 개시 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업 개시 신고와 사업자 등록은 여러분이 해야 돼. 직접.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이거 무효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근무하면 돼. 근무하면 되는데 근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영업 활동하는 거 이거는 명의대여 약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뭘로 봐요? 무효로 본다. 다만 그 명의를 대여한 자가 중개 업무를 해서 이미 거래 성사가 된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것까지 무효로 보지는 않겠다. 자, 그 다음에 위 3의 경우에 명의 사용자가 제3자와 이미 거래를 맺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사법상 언제나 무효가 아니라 이미 맺은 거래는 무효로 보지 않는다.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거래 규정에 위반해서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자, 그래서 거기는 1번, 2번, 5번 정도 보시면 되겠고 3번이나 5번은 중요하긴 한데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2번, 5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2번서부터 반사회적 행위와 기타 행위들 쭉 나오는데요. 여기는 우리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봤던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면 24번 있죠? 24번. 24번 문제로 가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특별히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 맞나요? 이게 맞죠? 또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계약도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또 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고 이에 따른 변제를 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기로 는 계약도 무효죠. 근데 담보를 제공해놓고 그 담보권자에게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까지 무효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도박 채권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담보물을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서 전개해 나가야 되고요.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매계약. 자, 우리 이중매매 보니까 제2매수인 기준으로 4개 정리했네. 4개. 그렇죠? 4개 뭐야? 일단은 유효다. 선악불문 유효고, 두 번째 적극가담시 무효고, 무효인 경우에 전득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쌍방 서로 어떠한 형태든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요거하고 제1매수인 기준으로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에는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고,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그렇죠. 무효등기 말소를 대위 청구할 수 있다. 가해 직접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 공은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하되 가해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응용되는 거. 제1매매는 매매에만 국한하지 않겠다. 어디에도 적용한다. 취득시효 완성 후 처분행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기억 안 나요? 나요? 무슨 사건이요? 시동생하고 형수야 나야 고르라고 했던 사건. 기억나죠? 그게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고,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 양도담보권자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는데 담보권 취득했지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니죠? 근데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에 준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옆에 계신 분들은 취득시효 완성 후 처분행위에만 응용이 되는데, 여러분 시험은 3개 다 응용될 수 있어요. 그럼 명의 어디에서 나와? 명의신탁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아시겠죠?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또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 여기에도 준용한다. 자, 그래서 이중매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매계약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 아닙니다. 적극 가담시만 무효예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이 그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항상 반사회성을 띄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뭘로 해결해야 되지?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해야 된다. 근데 이거 소송 제기했던 분이 처음에 국가 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겁을 줘서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갔다. 나는 겁을 먹어서 국가에다가 재산을 증여했다. 그러니까 이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 아니냐라고 했을 때 판사들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다. 이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결해라 라고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그 다음번에 이 사람이 소송을 한 번 더 제기한 게, 그럼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 아니냐. 나는 증여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겁을 주니까 할 수 없이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했다. 그리고 내가 주기 싫었다라고 하는 그 진심은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우리 판사가 비진의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이나 특정한 방법으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고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랬던 거죠. 그분이 이 지역의 맹주이셨던 그분이시죠. 누군지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내가 오래전 일이라. 자, 좋습니다. 그래서 24번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107조하고 항상 같이 확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이거 따질 때 세금 포탈 목적, 강제 집행 포탈 목적, 투기 목적의 어떠한 행위든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26번에 보시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거 그랬습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병이 갑을 회유하여 이중으로 매수하고, 회유했다는 얘기는 적극가담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예? 회유라고 하는 건 뭐야? 가서 열심히 꼬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잖아. 막 이러면서 꼬시는 걸 회유했다고 합니다. 회유해서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던 경우 갑과 병 사이에 제2매매계약. 그래서 이거 이중매매로서 무효죠.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게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거 보세요. 노조 간부가 노조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한테 돈 받고 노조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자기 직위를 남용한대요. 이거 무조건 무효겠지.
이건 보남 안 하죠.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인 채로 전매하는 경우에 사회질서 반해서 무효다. 이거 투기 목적이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은 무효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 바지 입고 내가 이틀 3일째 입고 있는데 일요일부터 입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한 번도 안 넣어봤거든. 근데 지금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거든. 근데 돈이 있어요. 아, 지난번에 넣어놓은 거야 보니까. 아, 그래요. 적은 게 아니야. 넣으란 거야. 사임당 누님이 보여갖고 깜짝 놀라서 이거 옷? 그렇죠. 우리 집 독사가 이걸 왜 놓쳤을까? 그렇죠? 빨면서 이런 거 놓치는 사람이 아닌데. 2장 넣어놨으면 알았을 텐데 한 장만 넣어놔갖고 얇아갖고 몰랐나 봐. 2장 넣어놨으면 알았을 텐데. 그렇죠? 아, 우리 괜히 기분 좋아졌어요. 계속 열받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양자 사이에 을이 변제기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 을 소유의 주택 시가 2억 원 상당을 정산함이 없이 갑에게 양도하기라는 약정. 이거 무효잖아. 이건 부동산 뭐죠? 이거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죠.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청산 절차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라는 무청산 특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게 무청산 특약이죠. 2천만 원 빌려주면서 을이 변제기에 채무 원리금 변제하지 않으면 을이 주택의 시가 2억 원 상당을 정산함 없이 갑에게 양도하기라는 약정. 이게 양도담보 내지는 가등기 담보잖아요. 이거는 무청산 특약으로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갑은 친구들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좋은 일 하고 있네. 이를 구경하던 을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많이도 빌렸다 그놈. 차용금을 한 달 내에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 을에게 갑 소유 자동차를 양도하기라는 약정. 이것도 뭐예요? 무효죠. 동기의 불법인가 이게. 500만 원 빌려줄 때 도박 자금으로 쓸 거 뻔히 알죠. 뻔히 알고 빌려줬잖아요. 이에 따른 담보 설정 약정도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기의 불법이다. 또 사행성이 강한 행위다라고 해서 이거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도박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효입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이것도 밤길만 조심하고 다니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7의 기출문제는요.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유효잖아 이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해야 되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잖아요. 강제집행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 설정행위, 이것도 무효라 볼 수 없죠. 반사적 행위 아니고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또 나왔잖아요. 또 나왔고,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다면 이게 이중매매죠. 이게 뭐죠? 이건 무효죠. 이중매매니까 무효다. 그래서 리얼이 답인 거죠. 그래서 27의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고들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나와서 풀면 쉬워요. 여기서 풀면.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렵다고 보여집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도 여기서의 평정심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시험장 가면 괜히 쫄아가지고 문제 받으면서 뭔가 100분 내에 풀어야 된다 이건데 다 풀어요. 정상적으로 풀면. 시간이 남아서 검토할 시간까지 있다고. 근데 긴장해갖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예, 집중만 잘하면 되는 거고요. 28번부터 이중매매잖아요. 이거 좀 쉬었다 할게요.